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재정 상황을 따져보니 경제 생활을 시작하는 27세부터 흑자로 진입하지만 은퇴 시점인 59세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가 가장 큰 시기는 언제인지, 소득이 가장 많은 나이는 몇 살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DLF 불안전 판매 여부를 은행이 판단하라고 정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 중인데 현재 진행형인 DLF 배상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새 예산안과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두고 대립해오던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안지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고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당초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생 법안들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로 신재철 의원이 선출되고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기존 513조 5천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삭감한 512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데이터 3법이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 등 경제법안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11일 이후 개최될 임시국회에 차례로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처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주 50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11일 보완책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직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으로 부족하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50인에서 99인 기업은 6개월, 100인에서 299인 기업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더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외 특별 연장 근로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나 재난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고, 돌발 상황에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어떤가요? 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이 9개월이었던 만큼 중소기업에 1년 6개월의 여유를 주는 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대기업에 선적용된 시점부터 약 1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입니다. 보완책으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주 52시간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번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현재는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세를 제외한 차익은 고스란히 투자한 분들이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올해 세제 개편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다는 건가요? 일단 현재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또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년 초 정도면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윤곽은 내년에 나오고 실질적인 시행은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네. 이게 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일단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을 팔 때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또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주식으로 이익이 생기면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세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된다면 이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이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이 과세 체계 개편을 손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이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네, 일단 금융 투자에 들어가는 다양한 상품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해도 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서 과세하는 이 손익통산이 되진 않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 또 펀드 간 손익통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상품을 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내고 이 각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더해서 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익 통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데 네. 정부는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역시 아무래도 투자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세수 부족 사이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주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보유 주식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범위가 더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양도세 확대 속도가 좀 더디다면 이 세수 부족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나온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해서 이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책임 경영과는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직접 이름을 올리는 비율이 올해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또 감소했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 1,800여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은 320여 곳, 17.8%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총수 본인의 계열사 이사 등재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만큼 법적 책임은 뒤로 하고 그림자 경영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 중 한화, 신세계, CJ, 네이버 등 19개 그룹은 아예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곳이 늘었는데 특히 하나와 신세계, CJ 등 10개 그룹은 총수 본인은 물론이고 2, 3세도 이사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로 등록했더라도 총수 일가는 주로 그룹 계열사 가운데 주력 회사나 지주회사 또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총수를 견제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회이사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의 이사회 안건 6,700여 건 중 99.8%가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 안건 755건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포함해 예외 없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사회 이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 견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사회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급 임원 3명 모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황익표 기자와 함께 오늘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오늘 먼저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증거인멸 교사들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의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5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자료를 인멸, 은닉하게 했다며 이 형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라져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받은 임원들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예상이 되자 지난해 5월부터 이제 관련 자료를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임원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그리고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공용 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기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판결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금 조사 중인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도 결국 재판부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분식회계가 유죄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겠냐 이런 추론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 삼성 바이오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상사 지시에 부하 직원이 불법과 합법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게 이 세계적인 기업 삼성에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면서 이 삼성의 성장이란 것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 언제쯤에나 흑자 인생이 가능할까? 청년들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생애 주기별로 우리 국민들의 재정 상황을 따져봤더니 경제 생활을 시작하는 27세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은퇴 시점인 59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의 재정 상황을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0세부터 26세까지는 이른바 적자 인생입니다. 특히 16세에서 적자 폭이 가장 컸는데 소득은 없이 고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7세였습니다. 이후 소득은 점차 늘어나 41세에 연 1,435만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후 흑자폭은 다시 줄어 은퇴 시기인 59세부터는 다시 적자 단계로 진입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집니다. 다만 적자로 다시 진입하는 연령이 1년 전보다 1살 더 늘어난 것은 고무적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은퇴 시점이 늦어지고 은퇴한 뒤에도 재취업 등으로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유년층과 노년층은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소득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년층은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와 양육비 등이 포함된 민간 이전 소득이 7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년층은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 이전 소득이 5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팔라지는 고령화 속에 노년층에 대한 재정 지출 부담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에 대한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면서 고객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은행도 이 배상액을 조속히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런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DLF 투자 손해액의 최소 20%, 최대 8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불안전 판매가 입증만 된다면 투자자들은
무조건 손해액의 20%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은행이 판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3천여 건이 넘는 DLF 투자건을 당국이 나서서 전수조사하기 힘들어 은행에게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둑한테 네가 도둑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칼자루 쥐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불완전 판단이다 아니다를 은행이 판단을 하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가운데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은행이 판매 직원들에게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증거를 내밀기 전까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라는 행동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완전 판매이냐 아니냐를 은행이 판단해서 한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쪽은 어쩌든지 은행은 낮출 겁니다. 배상액을 낮춰야지 은행장 징계라든가 우리 은행 손태석 회장 같은 경우는 연임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체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낮아 고객들 민원이 많으면 사후적으로 은행들을 다시 조사하거나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DLF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는 배상 비율 상향과 분조의 재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회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미래를 막는 방법이라며 타다금지법 비판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타다금지법에 대해 뭐라고 비판한 건가요? 네, 타다금지법을 두고 박용만 회장은 SNS에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비판했는데요. 박 회장은 시민의 불편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타다의 모회사인 소카 이재용 대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타다금지법 추진을 두고 해외 토픽감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타다금지법 입법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은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가 남았는데요. 한편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기여금 등을 통해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승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뒤 공포되면 타다는 최장 1년 6개월간은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뒤엔 할 수 없게 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KT 차기 회장 선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KT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일 후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 KT 회장 주요 후보군이 결정된 건가요? 네, KT 이사회는 오늘 아침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 후보들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황창규 현 KT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내 이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후보들이 몇 명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몇 명만 빼고는 순위도 정해서 후보자 명단을 보고했습니다. 지배구조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후보들은 사내와 사외를 합쳐서 총 37명입니다. KT는 추려진 개별 후보들에게 연락을 해서 실명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해서 외압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자는 언제 공개되나요? 또 앞으로의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KT 이사회는 오는 12일 정식으로 이사회를 열고 후보군을 확정하면서 실명을 공개합니다. 김대유 KT 지배구조위원장은 차기 회장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실명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최종 후보군 명단을 보고하면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발족합니다.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8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도 이날 호선됩니다.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후보군을 또 압축하면 이사회가 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최종 선임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1명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을 7조 원 넘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는데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41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빌린 돈은 7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의 이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9만 4천 명이 가정주부였는데 1년 사이에 12.7% 증가했습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금융에 좀 의존하는 비율이 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혹은 교육비 명목으로 어떤 단기적인 자금 수요가 좀 있기.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는 목적은 생활자금이 39.8%로 1위였습니다. 이어 사업자금과 대출금 상환 순이었고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27.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전체의 21.8%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26.1%로 대출금리가 최고 60%에 이르는 등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어선 대출 비중은 45%나 됐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달 들어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무료 접종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40%가 맞지 않아 보건당국이 지금이라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다고요? 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독감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접종 대상 어린이의 26.5%가 아직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접종률이 낮았는데요. 4, 5, 6학년의 경우 39%가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는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나타나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데요. 보통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미접종 어린이는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그럼 성인들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잘 맞고 있나요? 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인데요. 어르신들의 접종률은 80%가 넘었습니다. 다만 임신부의 접종률은 30%에 그쳤는데요.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임산부들이 많아 접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이 펼쳐지면서 정부가 경기도 과천 부동산에 대해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환 기자, 이 기간이 얼마나 늘리는 건가요? 네, 한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채워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이 이 조건인데 최근 과천시는 이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올리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는 이를 검토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와 국토부는 아직 정식 검토 수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과천 상황이 어떻길래 이러는 건가요? 네, 경기도 과천시는 최근 주택 청약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수는 6만 명도 안 되는데 서울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도 많아서 전세로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뒤 1순위로 청약을 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 위주로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 시장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세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10% 넘게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만 1% 넘게 오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의 영업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종합반환 개선안국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사실상 후속 대책에서 은행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는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DLF 종합대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입주한 지 5년 이하의 서울의 새 아파트값이 올해 처음으로 입주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가격을 앞섰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축 아파트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530만 원으로 노후 아파트의 3,263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정부 규제로 재건축을 통한 수익 기대가 줄면서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종이 상자와 테이프 등이 구비된 자율 포장대가 사라집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자율 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장바구니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기로 했고 업계 1위 이마트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종이 상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이후 제공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6일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를 포함시켰습니다. 2016년 말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종일 탁한 공기에 시야는 뿌옇고 제대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지만 먼지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서쪽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며칠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지는 초속 8에서 12m의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는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7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특별한 비 예보는 없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5도, 부산 16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중북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